안녕하세요. 모터이슈 이민우입니다. 모터사이클 업계의 다양한 소식을 이야기해보는 모터사이클 팟캐스트 여기슈 시간입니다. 오늘도 업계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기 위해서 모터이슈 조건희 기자와 더모터의 나경남 기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모터이슈 조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나경남 기자입니다. 어떻게 근황 토크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8월호 하셨잖아요. 8월호. 더모터 8월호. 도모토 8호로 만들었습니다. 8월엔 어떤 소식들이 들어있나요? 시승을 엄청 많이 했죠. 우리 시승 많이 했죠. 제가 다 안 했어도 우리 항상 정말 불볕더위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는 많이 안 했지만 다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더모터 구매 링크는 저기 항상, 있습니다. 네. 많이 구입해 주십시오. 상세 설명에 있습니다. 조건희 기자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요. 저희도 지금 저희는 저희끼리 자주 만나서 어디서부터 업데이트돼야 될지 모르겠어. 네. 저희 그 구독자 10,000명 이벤트 한 거 선물 발송을 다 완료를 맞아요. 지난주에 했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근데 아직 감사합니다. 6분인가가 아직 안 주셔갖고 주소랑 네, 지금 아직 몇 개를 못 보냈어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 이제 다시 한번 댓글을 달게요. 그래서 네. 이번 주 지나면 다시 뽑는 걸로. 다시 뽑으세요. 5명 다시 뽑는 거, 6명 다시 네. 뽑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5분 꼭 좀 연락 좀 주십시오. 6분 간절히 안 했어요? 6분 5분이나 6분이나 하여튼 네네. 그거 뭐 아무튼 잘 기억이 안 나요.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기니 특전대인가? 자, 그러면은 21회 벌써 20일인가요? 20일의 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어떤 겁니까, 조건희 기자? 오늘 다룰 내용은 신차 프리뷰랑 레이스 뉴스입니다. 일단 신차 프리뷰는 BMW R18의 새로운 파생 모델인 R18 트랜스 컨티넨탈이랑 R18B고요. 그리고 레이스 소식은 지난주에 그 모든 전 세계 라이더들의 그 마음을 울렸던 그 발렌티노 로시의 은퇴 뉴스입니다. 텐션이 낮은 게 다 이유가 있어요. 전 이제 동세대 사람인데 아무튼 네. 진행하시죠. 로시 티셔츠도 있고 VR 46. 구입했어요. 지금 오늘 촬영 날. 네, 오늘 또 촬영한다고 다이내지 가서 구입하고 왔다고 합니다. 다이내지에 이따 얘기하겠다. 네, 시작하시죠.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R18B와 R18 트랜스 컨티넨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MW 모터라드는 R18의 새로운 파생 모델로 그랜드 아메리칸 투어러, 그러니까 대륙횡단 투어러로 불리는 트랜스 컨티넨탈과 여기서 탑박스를 제거한 하드베거 스타일의 R18B를 출시를 했습니다. 두 분 첫인상 어떠셨나요? 그때 아마 또 저희가 또 같이 보고서 또 막 단톡에서 많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다 네. 각자의 자리에서 네, 비대면으로. 온라인 공개한 거를 봤죠. 저도 봤습니다. 뭐 보고 보지 말 걸 그랬어요. 저희끼리는 단톡방으로 많은 이야기를 했죠. 비방용. 전 별로였습니다. 나는 그냥 그때 그 색깔하고 저거밖에 기억이 안 나. 그 밑에 풍뎅이 색깔? 풍뎅이라고 풍뎅이 사진도 같이 붙여갖고 그래서 네. 그게 인식이 너무 강했나? 풍뎅이 색깔밖에 기억이 안 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페어링이 너무 이렇게 하고 있다. 너무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게 너무 이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보통 한 이 정도나 약간 이럴 것 같았는데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좀 그렇던데요? 그 예전에 이런 비슷한 프론트 페어링을 갖고 있던 게 빅토리에서 맞아요. 빅토리가 생각났어요, 저도. 근데 빅토리도 이렇게 높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빅토리는 예뻤어요. 빅토리는 또 각이 되게 네. 각이 되게 딱딱 져 있는 사이드 느낌이었어요. 페어링도 이렇게 탁. 독일 사람들이 신장이 커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많이 가리려고. 어깨가 또 위에 있으니까. 높아갖고. 모르겠네요. 그러면은 저희가 또 주변에 키 큰 또 우리 동료 기자분이 계시니까 네. 그분 시승할 때 또 보면 되겠네요. 네. 독일 표준은 어떤가? 근데 표준 키를 넘잖아요, 근데 한참. 저희가 저도 그렇고 웬만하면은 뭐 신부대 출시하고 했을 때 또 저희가 또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려고 안 하잖아요. 네. 이렇게 또 나쁘게 얘기하고 이렇게 되면 또 너무 막 몰아가고 약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아직 네. 그러니까 사실 출시도 안 했는데 이제 징계만 한 건데. 그리고 근데 얜 진짜 별로예요.
아니요. 아니, 이거- 별로라면 이것은 어떤 점이 조건희 별로인지 기자의 의견입니다. 네. 그래서 조건희 기자의 개인 의견입니다. 모토 이슈의 네. 방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어떤 점이 별로였던지를 잘 설명해 주면 되죠. 못생겼어요. 생긴 게 일단 못생겼어요. 그리고 어쨌든 얘 R18의 지향점은 레트로잖아요. 알레트로예요. 지향점입니까? 네. 지금 저희가 요 앞에 지금 화면을 띄워놨습니다. R18 그 시리즈 다 있어요. 뒤에 지금 페어링 이번에 새로 나온 R18B와 R18 트랜스컨티넨탈. 네, 클래식이랑 네. 노멀인 이제 R18도 있죠. 근데 안 어울려요. 이것도 못 보던 거라서 낯설어서 그럴 수도 있죠. 정말 디자인은 뭐 개인 취향 차이니까. 취향 차이니까. 네. 네. 또 낯설어 그것도 보일 수 이해하고 있어요.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됨으로써 더 난해해진 느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R18이 첫 출시했을 때만 해도 이것을 기본 모델로 이제 파생 모델 만든다라는 컨셉트까지는 이해를 했고, 사실 R18의 그 출시하게 된 그 배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는 충분히 잘 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클래식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B랑 트랜스 컨티넨탈까지 출시가 되면서 조금 더 모호해지지 않았나, 지향점이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인상. 오히려 R18에 출시하기 전부터 너무 기대를 많이 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전에 너무 그 막 컨셉트 모델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멋있게 나왔었잖아요. 막 선도 와이어도 다 하나도 없고 엄청 미니멀한 디자인의 그런 것들에서 많이 기대를 해서 그런지, 저는 작년에 올해 모터사이클 뽑을 때 저희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R18을 출시하고서 그때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이 R18을 기점으로 그 모터사이클의 트렌드가 크루저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들을 그 전부터 했었고, 그때 시점에 R18이 딱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얘로 많은 게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의 기대치가 있던 모델인 거죠. 그렇지. 하지만 뭐 저는 그렇게 제 기대에 맞아요. 미치지 못했다. 오히려 저희가 얼마 전에 그 보고 왔던 치프, 걔가 탁 그런 아이가 탁 게임 체인저다. 그렇군요. 그렇죠. 근데 확실히 그 당시 출시 당시에 그 뭔가 게임 체인저로서의 어떤 역할을 기대를 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은데, 국내에서도 사실 이게 크게 예상했던 것보다는 출시 시기도 그렇고 사실 그 때와 좀 제대로 잘 안 물렸던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크게 반향을 잘 못 냈다, 이런 평가더라고요, 시장에서. 저희가 BMW 모터라드 딜러점을 다니다 보니까 다들 조금 좀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못 미친다라는 의견이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판매량이나 그 이슈를 집중시키는 데 있어서 약간 부족함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무엇보다도 좀 이야기가 좀 있었던 것은 R18은 그 커스텀 바이크, 그러니까 크루저 바이크이지만 크루저 바이크는 결국 커스텀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전제를 대부분 깔고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BMW 본사에서도 이 커스텀 바이크로서의 활용성 때문에 이런저런 팩토리 옵션들을 많이 내놨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 고객은 돈 쓸 준비가 되어 있고 탁 현금을 지고 이거 주문해줘. 근데 물건이 안 파츠. 와. 뭐 이런 식의 근데 사실 이것은 아쉽게도 그거는 뭐 또 코로나 BMW의 이슈가 잘못이라기보단 네, 그렇죠. 네. 네, 그런 거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잘 안 물렸어. 예. 영 좋지 않은 네. 그 타이밍이 네. 되어버렸다. 첫인상이 그래서, 그랬습니다. 첫인상 때문에 지금 저희가 흥분을 하긴 했는데, 그렇다면 이 시작부터. 주요 스펙에 대해서 좀 읊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건희 기자가 좀 브리핑 좀 해주세요. 일단 엔진과 최고 출력 테드 토크는 앞서 출시했던 R18과 R18 클래식과 동일합니다. 1800cc 공랭 박스 엔진이고, 최고 출력은 91마력, 최대 토크는 158Nm입니다. 휠베이스에서 이전에 R18과의 차이가 있고, 지금 두 모델은 1695mm이고, 타이어 사이즈는 R18과 동일합니다. 프런트에 19인치, 리어에 16인치.
동일하고 차량 중량이 확실히 이 사이드백, 하드백이 달리고 탑박스가 달리면서 훨씬 더 무거워졌고요. R18 배거가 398kg, R18 트랜스컨티넨탈이 427kg입니다. 그러니까 R18 일반 모델이 345kg이니까 거의 R18 배거는 53kg 더 늘어난 거고, 트랜스컨티넨탈은 R18에 비교해서 82kg 증가한 겁니다. 시트 고도 차이가 있습니다. R18B가 720mm, R18 트랜스컨티넨탈이 740mm. 이고 연료 탱크도 8리터 더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투어링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에 더 연료 탱크를 키웠겠죠. 주행 모드도 같고 전자장비도 기본적으로 같아요. 그런데 R18 트랜스컨티넨탈랑 R18B는 저희가 R1250 RT에서 봤던 그 레이더를 옵션으로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게 팩토리 옵션이기 때문에 아마 국내에서는 되는 건 기본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아마 국내에서는 이제 그 선택해서 이제 네. 네, 수입을 하는 거잖아요. 정확하게는 BMW 본사로 한국에서 그 오더를 할 때, 주문을 할 때, 요거가 네네네. 들어간 그, 모델로 네. 주쇼. 네네. 네. 주소. 네. 아, 주모 여기 이거 하면 이제 주시는 건데, 그렇죠. 이게 여기서 지금 조건희 기자님께서 짚어주신 부분에서 살짝 조금 더 추가할 부분이 하나 있어가지고 말씀을 마저 드리면요. 그 R18과 R18 클래식에서는 그 인테그랄 ABS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그 프로가 아니야. 파셜리였어요. 파셜리. 그러니까 프로는 아니고 이쪽도 프로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근데 얘는 그 이번에 나온 트랜스컨티넨탈과 네. B는 네. 그 풀 인테그랄 ABS라고 얘기가 되고요. 그 18과 클래식은 노멀 18과 클래식은 파트예요. 파트. 둘의 차이점이 뭡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우리가 인테그랄 ABS라고 얘기하는 건 ABS는 이제 양쪽 앞뒤 다 되는 게 만든 거고, 마찬가지로 둘 다 마찬가지고, 인테그랄 ABS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 보통은 전후 연동 브레이크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느 쪽을 잡아도, 그러니까 풀 인테그랄이라고 하면 어느 쪽을 잡아도 앞뒤가 같이 연동되게 되어 있는 거고, 파트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프론트를 잡았을 때 리어가 연동되거나 아니면 리어는 리어말로만 작동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맞을 거예요. 다 잘 무거워진 만큼 더 안정적인 제동 성능을 위해서. 그럴 수 있겠죠. 좀 더 편안하게 제동 성능을 발휘하고 전반적인 차체가 커지고 무거워진다라는 얘기는 차체의 이 상하 거동이 굉장히 커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바운스가 그죠? 뚱뚱이라서 잘 알지만 네. 그게 좀 커지기 때문에 우리 무릎이 아파. 커브가 되게 왜 물잖아요 맨날 우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 설정이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기본적으로는 조금 더 고급 모델로서의 좀 더 그 제시를 해주는 것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 사실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능동형 크루즈 컨트롤이 추가되는 것도 사실 이제 플래그십먼트 플러스 장거리를 이제 지향하는 투어러로서의 어떤 지향점을 보여주는 거겠네요. 저는 이거는 맞다고 생각하고,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어링을 고려한 장거리 주행을 고려한 모델들은 모두 다 도입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BMW에서 보면 GS도 있을 것이고 XR 같은 모델도 있을 것이고, 그런 모델들에도 추가할 것이라고 보고 추가해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현행 국내에서 출시된 모델 중에 이 능동형 크루즈 컨트롤에 달린 게 R1250 RT랑 멀티스트라다 V4. 근데 멀티스트라 V4는 레이더가 뒤에도 달려서 후측방 경고 시스템이 되죠. 네. 실제로 이제 시승을 저희가 다 진행했었잖아요. 타 보니까 그것들이 이제 장시간 네. 혹은 장거리 탈 때 어떤 점이 좀 장점이었던가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모터사이클 타는데 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왜 써야 되지? BMW에서 얘기한 건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네. 왜 써야 하지라는 의문이 전 있었는데, 저는 사실 시승을 하고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확고해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일반 크루즈 컨트롤은 불편해서 못 쓰겠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거는 아마 자동차에서 요즘 근래에 최신형 자동차들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BMW에서 말하는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기능이 있고 없고에 대한 차이는 그 이전에 네. 그냥 크루즈 버튼이 있을 버튼. 때랑 없을 때랑 차이보다도 훨씬 커요. 진짜 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가 필요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있어.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이게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냐면 장거리 저희 투어를 가다 보면 항상 스로틀을 풀로 개방하고 다니는 게 아니고 차량 흐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선두 차량을 따라가야 되거나 아니면은 그룹 투어를 하게 되면 같이 속도를 맞춰가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한두 시간 정도는 괜찮죠. 근데 그 이상으로 달리게 되고 장거리를 가게 되면 특히 우리나라 말고 해외 같은 경우에 더 이동 거리가 길게 되면 그 피로가 길어지는데 대신 얘는 앞차를 따라서 얘가 알아서 속도를 조절하니까 스로틀만 그냥 브레이크에 손만 놓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 차체 이제 좌우 움직임만 어느 정도 만져주고 또 사실 근데 장거리를 갈 때보다 훨씬 좋았던 건 저속으로 차를 따라가야 될 때 그게 지금 힘들잖아요. 클러치를 뭐 이 기어비를 조절하는 것도 계속 신경 써야 되고 근데 얘는 켜놓으면 알아서 가니까 네, 브레이크에 손만 올려놓고 있으면 된다. 전방 주시만 하고 그래서 굉장히 피로도가 적다라는 게 저는 탈 때 시승을 하면서 굉장히 좋았고 특히 좋았던 상황 귀가할 때 그렇죠. 나갈 때는 체력이 많으니까 괜찮아요. 나갈 때는 기분이 좋아. 네. 놀러 나가는 거니까. 돌아올 때는 기분이 안 좋아. 네. 그러면 지금 이 스펙 중에 또 유의하게 봐야 될 부분이 좀 있을까요? 저는 트레일과 레이크의 변화. 사실 저희가 R18하고 R18 클래식하고 시승을 할 때 사실 이 차이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스펙상으로는 크게 다른 점이 없는 두 차량이 굉장히 좀 다른 느낌이 났기 때문이었던 걸로 저희가 기억을 하는데 여기 트레일하고 레이크가 조금 변경이 된 걸로 이제 지금 표를 보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변했을지 저희도 기대가 좀 되네요. 사실 그때는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프론트 휠 사이즈가 달라졌었죠. R18은 19인치고 그치. R18 클래식은 16인치였죠. 그리고 시트고가 20mm가 차이가 났었는데 그런데 트레일과 레이크 각도 그러니까 프론트 포크의 각도가 변경되지 않았었던 게 이질감을 줬죠. 주행을 하는데 핸들링이 자연스럽지 않고 너무 프런트가 그러니까 가볍지 않은 느낌. 그러니까 R18 클래식은 프런트에 무게가 또 더해졌잖아요. 걔도 윈드스크린을 달면서. 그런데 얘를 그렇다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앞전에 봤던 다른 모터사이클 특히 크루저 투어링이라고 하면 할리 데이비스는 모든 모델이 이 트레일 이게 다릅니다. 세부적으로 다 다르지. 사실 모든 모델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모델의 특성에 맞게 세팅을 굉장히 세세하게 해줬다. 하죠. 네. 근데 그들은 그게 전문이었고 굉장히 각각 그래서 정말로 사실 우리가 할리 데이비슨 이야기를 하면 다 그 엔진이 그 엔진이고 그 다 프레임이 그 급여다가 프레임 아니야? 되고 이거 가방만 묻혔네. 이거 앞에 스크린만 묻혔네. 뭐 타이어만 바뀌었네. 뭐 휠이 이거는 레이스드고 저거는 뭐 캐스팅이고 이거만 있네. 아니에요. 조금씩 그리고 다. 거의 똑같은 것 같아도 그것 각각의 모델들이 갖고 있는 특성들은 다 다르고 우리가 실제로 라이딩을 할 때 느끼는 건 느껴지니까. 정말 다르잖아요. 기분이 전혀 달라요. 그리고 저희는 또 짚었던 건 R19는 다르다는 거죠. 아 그렇죠. 90는 다 다르잖아요. R19는 달라요. 퓨어랑 퓨어도 달라. 노말이랑 어반 GS랑 스크램블러랑 그 전에 레이서랑 달랐어요. 다 달랐어요. 근데 얘는 다르지 않았죠. 휠 사이즈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정말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크루저라는 장르를 너무 쉽게 생각했나? 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BMW 모토라들은 사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그쵸. 적재적소에다가 기술도 탁탁 투입해주고 그런 굉장히 치밀한 브랜드라고 생각했는데 GS를 만드는 브랜드잖아요. GS. 그러니까요. 우주명차 GS를 만드는 브랜드인데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의아했거든요. 그러니까 느낌적으로 조금 더 설명드리면 아까 제가 22cm가 늘어났다 했잖아요. 시트고가. 그러니까 요만큼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앞에 휠이 낮아졌으니까 핸들바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타던 게
이렇게 쏟아지면서 타는 거죠.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잡으면 앞으로 이렇게 쏟아지고 불편한 거죠. 이렇게 퉁퉁퉁퉁 사실 거리고. 정말 재밌었던 건 그 기본적인 그 보도자료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핸들바의 위치나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달라요. 달라요. 네, 같다는 똑같아요. 거죠. 네, 같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때 탔을 때를 되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좀 많이 다르긴 하잖아. 그게 라이더가 승차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네. 사실은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스텝의 위치도 똑같은 것도 똑같았던 걸로 기억하고. 네. 바꿀 수가 없습니다. R18는 아, 앞에 엔진 헤드가 있기 때문에 미드풋이에요 다. 아하. 네. 그런데 이번에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네, 좀 이따 얘기하시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서스펜션의 트래블, 그러니까 이게 R18과 클래식 얘기가 지금 우리가 너무 길어지기는 하는데 여기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 R18과 클래식, R18 클래식은 둘 다 스프링 트래블도 똑같았어요. 앞뒤가. 근데 차 무게는 다르잖아요. 다르죠. 20kg 차이 그러면은 납니다. 모델에 맞게끔 서스펜션 세팅이 됐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쵸. 여기 썼던 서스펜션 그대로 쓴 거예요.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그죠? 그쵸.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네.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근데 R18B와 R18 트랜스컨티넨탈은 변경이 되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떨까? 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우리가 이제 그 크루저 모터사이클 그리고 이제 투어링 크루저 세계에서도 투어링 모터사이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무게가 많이 나가죠. 많이 나가죠. 그리고 우리가 할리 데이비슨으로 제일 많이 알고 있지만 너무 널리 알려져 있지만 차체가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이 휠 베이스가 길어졌을 때 핸들링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뭔가 그 기민한 느낌보다는 이렇게 거대한 거를 이렇게 조종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그렇죠. 좀 드는 이를테면 400kg짜리인데 포크를 이렇게 길게 빼면 포크가 일단 못 버틸 것이고 그쵸. 이걸 돌릴 수가 없어져요. 그죠? 근데 이거를 이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서스펜션의 각도 요게 이렇게 누워 있으면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제 그 뭐 조향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돌릴 때 들어가는 힘과 세워져 있을 때 돌리는 힘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서스펜션을 조금 더 당겨서 세우고 그렇게 하면 요 각이 좁아지니까 훨씬 그러면 그 핸들링 자체가 차 무게에 비하면 너무너무 가볍거든요. 특히나 이제 할리 데이비슨에서 초대형 이제 투어링 바이크들 사실상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트랜스 컨티넨탈과 같은 스펙을 갖고 있는 그 정도 400km 이상 450km 뭐 그 정도 되는 차량들도 실제로 타서 운전해 보면 가뿐하죠. 핸들링은 엄청 가뿐해요. 오히려 그 고속에서는 이게 너무 노는 느낌이 들 정도로 사실 가볍죠. 저속에서 너무 쉽고 그런 차이점을 이번에 이제 R18B와 R18 트랜스컨티넨탈에서는 고려를 해서 설정을 했다. 기대해 볼 만할까요? 그것만으로 사실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건 당연한 거니까요. 이것까지 만약에 안 했다 그러면 이거는 아마 굉장히 큰 문제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게가 엄청나게 차이 나니까요. 뭐 사실 이게 엄청 완전히 새로운 모델은 아니고 사실상 파생 모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렇죠. 엔진이 확장 완전 모델이죠. 동일하니까 뭐 그래서 지금 다른 얘기로 많이 넘어갔는데 아무래도 투어링 모델이니까 중요한 건 가방 사이즈일 것 같습니다. 가방 총 편이죠. 네. 부피라고 하나요? 용량이 네네. 어떻게 되죠? 100어의 사이드백이 27리터입니다. 그런데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번에 R18B와 R18 트랜스컨티넨탈은 마샬 스피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스피커로 인해서 공간이 살짝 줄어서 26.5리터. 그리고 탑박스 트랜스컨티넨탈에 부착되는 탑박스는 48리터입니다. 그런데 여기 역시 오디오가 더해지기 때문에 47리터로 그래서 사이드 박스는 26.5리터 그리고 탑박스는 47리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경쟁 모델에 비해서는 차이가 있는 편인가요? 사실 내부 공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내부 공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것 같고요. 네.
기본적으로 특히나 이제 그 탑 케이스의 경우에는 엄청 큰 사이즈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 아 그런가요? 그렇죠. 60리터 이상 되는 큰 아이들도 있죠. 기본적으로 형상 자체도 그렇고 보면은 그렇게 많이 큰 타입은 아니에요. 생각해 보시면 그 최근에 그 인디언 챌린저 같은 것만 봐도 이렇게 해서 좀 길게 빠지면서 네. 공간을 아. 좀 충분히 더 많이 쓸 수 있는데 얘네는 좀 더 컴팩트한 느낌이 네. 있으니까. 그 이를테면 지금 그 우리가 영상 사진 자료나 이런 것들로 아마 띄워주시겠지만 등받이에 있는 부분까지 그냥 다 쓸 수도 있어요. 높이를 높여서 그렇죠? 지금 이제 요 뒷부분. 위로 올려서. 네. 그 아니면 옆으로 더 늘릴 수도 있고요. 네. 그 옆으로 늘렸을 때 최대한 늘리면 어디까지 늘릴 수 있을까요? 사이드백. 사이드백 있는 데까지도 늘려도 돼요. 아 울트라 리미티드 같은 거 보면 뒤에 쫙 이렇게 무슨 네, 뭐. 어가에 앉은 것처럼. 근데 예전에 BMW 모토라드에서도 그 이전에도 큰 크루저 바이크에도 다른 적도 있었고 그래서 손 올라오는 것도 있었고 손 대는 거 올려놓은 것도 있었는데 글쎄요 그냥 그 엄청나게 역대급으로 크다 뭐 사실 근데 크기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안에 공간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도 되게 중요하고 풀페이스 헬멧이 두 개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중요하죠. 아주 중요하게 아주 중요하죠. 네. 근데 그걸 두 개를 들어간다고 해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다를 거고 맞아. 세나를 달았는데 이게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도 중요하고 헬멧 사이즈도 또 그쵸. 중요하고 헬멧 형상도 중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은 우리가 출시해서 실제로 봐야 한번 체크해보고 그때는 시승기 때 한번 네. 이제 체크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근데 뒷좌석에 열선 들어가나요? 여기에 다이얼이 있습니다.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이얼이 아니라 버튼으로 2단계로 조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스냅으로 네. 되는 것 같죠. 그 정도는 넣어줬겠죠. 해야죠. 해야죠. 원래 저 투어링 바이크들 저기 텐더머를 위한 시트가 있는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다고들 하대요. 그런 거예요. 뒷좌석에 어떻게 편하게 만드느냐도 굉장히 고려해서 만든다. 모터사이클 혼자 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수요층이 있으니까. 그리고 라이딩 포지션에도 변화가 좀 있다고요. 사실 그동안 R18 하면은 굉장히 관심을 갖고 봤던 사람들도 한번 시승을 딱 하고 나서 이거 뭐지라고 하는 피드백이 있다고. R18 저희 컨텐츠에도 발을 앞으로 못 뻗는다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BMW가 준비했습니다. 이것입니다. 에? 잠깐만. 순정은 아닌 것 같고. 에? 액세서리 아니 있죠? 그냥 이게 저 위에 그냥 발을 올린다고? 저 이거 우리 이 런칭 영상에서 순정입니다. 순정 옵션. 시원하겠네요. 저 장면을 영상에서 보고 진짜 사실 아니 그냥 너무 시원하겠네.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가 봤던 자세 중에 제일 개방감 있는 자세인데요. 하체 자세로. 뭐 쩍벌남이에요. 여러분 저 옵션이 있지만 저것은 옳지 않아요. 일단 풋 컨트롤에서 발이 완전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풀 인테그랄 ABS가 앞브레이크만 잡아 뒤로도 잡아준다. 근데 이게 거기에 어쨌든 저 근데- 명칭이 하이웨이 그쵸. 패그에서 네, 온 네, 거니까 네, 사실 쭉 뻗은 개방감 있는 도로에서 다리가 저리거나 이러실 수 있으니까 고객들이 다리 좀 펴시라고 잠깐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닐까요? 시원하게. 저게 서서 달리는 것보다 훨씬 위험하고요. 한 번씩 쉬기 위한 이 정도라면 모르겠는데 이거를 대놓고 주행 영상으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 부분에서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 이 박스 엔진을 이렇게 크게 키우고 이 크루저를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반겼고 이거 자체 R18 자체는 굉장히 나는 개성이 있다고 생각해. 근데 사실상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의 그
R18만의 감성을 동의하기보다는 크루저에 기대하는 어떤 이런 그 개방감 있는 자세나 편안한 포지션에 대해서 더 많은 니즈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변의 반응을 보니까 이것들을 취합하다 보니 결국에는 약간 그 동족방요식으로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저런 걸 보면. 할리 데이비슨이 하이웨이 패그를 만들었기 때문에 할리 데이비슨이 많이 팔렸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R18 혹은 R18 클래식, R18B, R18 트랜스컨티넨탈이 많이 팔리면 사회품으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잘 만들어 놓고 이거 약간 이거 뭐지? 약간 그런 느낌 좀 들어요.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세요. 이렇게 심한욕 이렇게 심한욕 이렇게 써주세요.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진짜 뭐하는? 아니 근데 또 시장 반응이 드디어 발을 뻗을 수 있네. 발을 뻗으신데 사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계기반이 이번에 그 전에는 이제 클래식한 이 네. 포탄형 계기반이었는데 이번에 변경점이 있다고요? 네. 이번에 RT에 적용되었던 또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C04에 들어가는 10.25인치 TFT 기기반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위에는 이제 타코미터가 있고 다이얼로 네. 있죠. 네. 아날로그 타입이. 네. 위에는 속도계, RPM 게이지, 또 기름, 연료 게이지가 있고 그 아래 이제 넓게 대한 큰 10.25인치 TFT 계기반을 넣어서 뭐 스마트폰 연동 되니까 그런 걸로 하고 또 스피커 음악 조정하고 라디오 듣고 할 때 보기가 좋다. 최신 모터사이클의 느낌이 딱 저기서 납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기 있어야 되죠. 요즘 요즘이라면 당연히 컬러 TFT가 있어야 되고 다양하게 이제 그 특히나 그 휴대폰 스마트폰과의 연동성도 굉장히 중요하고 보여줄 수 있는 것들도 많잖아요. 심지어는 이제 원래대로라면 그 내비게이션도 쓸 수 있을 것이고 전화가 오면 전화 누구한테 왔는지 이름도 뜨게 될 것이고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쓸 수 있고 심지어는 주행 정보만 해도 엄청 정말 많이 다양하게 뽑아낼 수 있죠. 온보드 컴퓨터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러나 이 아이는 IMU가 들어가 있지 않다. 관성 측정 장치가 없고 전자 제어 시스템이 굉장히 빈약해요. ASC는 굉장히 기본적인 이건 사실 휠 스피드 센서를 이용한 안티슬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체의 거동을 파악을 해서 복합적으로 방식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패널 10.25인치는 사실 굉장히 빛 좋은 개살구까지는 아니지만 보기는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것들은 조금 빈약하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현대적으로 갈 거였으면 그 코너링 ABS 같은 거 없잖아요. 요즘에 할리 데이비슨 투어링 모델들, 그랜드 투어링 모델들은 다 들어가요. 리플렉스 브레이크 뭐 그런 것들이 다 IMU 기반, 관성 측정 장치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 세계 어떤 브랜드보다 가장 앞서 있었던 BMW가 이 차에는 안 들어갔어요. 근데 그것은 R18이라고 하는 모델의 탄생에서 이건 클래식 혹은 굉장히 심플한 모델로서 소개를 했잖아요. 그랬으니까 이건 이미 이율 배반인 거예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요? 근데 최근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근에 트렌드를 잘 따르고 상품성 사실 요새는 계기반을 보는 것을 사람들이 굉장히 신경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계기반이 달려있냐, 얼마나 크고 화려한 계기반이 달려있냐도 구매에 큰 결정을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저만큼 되는 모터사이클에 저만한 계기반 달아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런 대형 TFT 풀컬러 계기반 들어가야죠. 판 들어가야죠. 그 자체로서는 문제가 없지만 저는 오히려 좀 아쉬운 거죠. 굉장히 더 많은 것들을 품을 수 있는 차를 만들었는데 그 초기 모델, 그 베이스 모델에서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없이 나온다는 게 사실 이해가 잘 안 되긴 해요. 근데 뭐 할리 데이비슨이나 인디언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도 뭐 딱히 그 안에 딱 특별한 그게
있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저는 그 실제로 서버 보면 그냥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뷰 해주는 역할이라고 보면 그렇죠.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어쨌든 플래그십 모델이니까 네. 자기네들이 가장 좋아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디스플레이를 넣어줬다. 전 괜찮았는데 저것만 저건 괜찮았는데 뭐 네, 뭐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내비게이션이 안 된다. 그 카플레이 해주면 안 되나? 안드로이드 오토랑 카플레이도 안 돼 있고 안드로이드 오토도 안 돼 있고 심지어 저 왼쪽 위에 있는 그 파워 아울렛은 BMW 전용이라서 국내에서 많이 쓰는 12V가 아니죠. 그것도 안 들어오고 차라리 네. 저럴 거면 USB를 달아주지 그러셨어요. 2.1A로 2개짜리 2구짜리. 어디에 있지 않을까요? 아 이게 여기에 스마트폰이 들어가요. 네, 탱크 위에. 저는 좀 BMW에 기대하는 그 하이엔드 퀄리티의 그 전자제어 시스템들이 부재한 것이 전혀 포인트가 없어져 버렸다는 느낌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항상 되게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심지어는 경쟁자들이 다 갖추고 있는데 없다라는 건 약점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그러면 이제 마샬 스피커가 들어갔다는 얘기가 이거 있네요. 공개하기 일주일 전부터 막 나 우리 마샬이랑 뭐 했어 했는데 안 알려줌. 한데 다음 주에 이거 공개하는 거 다 알고 있었잖아요. 다 그래서 눈 가리고 아웅을 딱 했다. 아래 마샬 스피커. 집에 마샬 스피커 있으시잖아요, 이민희 기자님. 저는 마샬 스피커 네. 그 블루투스 스피커가 있습니다. 네. 그 요새 많이 쓰는 거. 어렸을 때 그 락 음악을 많이 좋아해서 그 약간 상징 같은 의미로서 그 마샬 스피커를 굉장히 동경해 왔었죠. 그 유명한 그런 거예요? 락 밴드의 항상 뒤편에는 마샬 스피커가 그래요? 쫙 있었죠. 저 여기서 정정 좀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락 밴드가 공연할 때 쓰는 건 스피커 아니에요. 우퍼. 앰프죠. 앰프. 네. 아니. 어쨌든 저는 이제 그 브랜드를 스피커로 나왔을 때 좋다고 느꼈던 거는 제가 어렸을 때 동경해왔던 저도 그래요. 그 이미지, 그 저도 이미지의 그래요. 그것을 약간 갖고 싶은 그냥 그러네. 상품성으로서 그 앰프 같이 생겼네. 네, 맞아요. 좀 클래식하게 생겨서 사람들이 예뻐서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그 마샬이랑 네. 딱 돼 있고 그 뒤에 아. 락밴드 실황 공연 이런 거 보면 뒤에 이만한 거 딱 서 있잖아 뒤에. 그래요? 근데 나는 차라리 이게 포인트가 되나는 조금 의심스럽긴 해. 차라리 뭐 자동차에서 많이 쓰는 보스가 됐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할리 데이비슨 같은 경우 락포드 시스템 같은 거를 느끼는 아웃도어에 최적화된 그 시스템을 이제 채용을 하는데 이게 포인트가 될는지는 사실 좀 의미 좀 있네요. 근데 또 이렇게 모터사이클에서 브랜드 스피커를 넣은 게 그 지난번에 그 할리 데이비슨이 그 네. 락포드 포스게이트. 락포드가 이번 건가요? 락포드 포스게이트라는 브랜드고 그쵸. 우리가 네. 그때 한번 얘기했었죠. 자동차 카오디오 쪽이랑 이 스피커 보트? 네. 아웃도어에 특화되어 있는 그 스피커 시스템에 굉장히 길가견이 있는 브랜드고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저는 기가 막힐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제가 근데 이거 그 토털 그 전체 그 최대 출력 이 280W로 네. 되어 있고 사실 저는 오디오의 문외한이라서 굳이 얘기할 건 아닌데 이거 보고 우리가 그때 락포드 포스게이트에 대해서 얘기 한번 했었기 때문에 그 찾아봤어요 다시. 할리 데이비슨의 락포드 포스게이트 시스템은 그 스피커 유닛 하나당 45W씩인가 되고요. 그래서 스테이지 1, 2로 나눠져 있는데 이번에 그 트랜스컨티넨탈의 경우에도 원래는 1, 2로 나눠져 있을 겁니다. 맞아요. 네, 그렇게 보통 이제 그 차별화해서 해놓고 그렇게 하면 전체 시스템에서 네. 몇 개의 스피커와 몇 개의 우퍼 뭐 이런 식의 이제 구성을 네. 갖게 되는데 같은 스펙의 적이라면 락포드 포스게이트가 훨씬 더 와트수가 높을 겁니다. 훨씬 더는 아니고 한 20W 정도, 300W 정도가 나올 걸로 제가 계산을 아까 했었거든요. 네. 뭐 그리고 BMW 역시 그 모터사이클의 오디오를 굉장히 오랫동안 적용해 왔던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 소리의 세팅 자체에서는 뭐 큰 무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RT에도 항상 오디오가 있었고 최근에 저희가 그 투어 갔을 때 그 오디오를 테스트 제가 굉장히 또 열심히 테스트를 더 했잖아요. 했죠. 네.
제가 또 요새 그 오디오에 관심이 좀 있어서 음. 그 청음을 해봤습니다. 같은 노래를 네. 같은 조건으로 아, 그치. 동일하게 계속 테스트를 했습니다.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때 저희가 시승했던 바이크가 인디언 챌린저와 할리 데이비슨 로드 글라이드 그리고 BMW R1250RT였는데요. R1250RT가 소리는 좀 작았지만 가장 세팅이 잘 돼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소리의 깨끗함이나 어떤 라이더한테 전달되는 그런 명료함은 R1250RT 쪽이 훨씬 좋았다. 그렇습니다. 라는 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오디오에서는 프리셋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퀄라이저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라이딩에 특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각 모델에 특화되어 있는 세팅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할리 데이비슨의 투어링 모델들이 갖고 있는 평균적인 투어링하는 속도, 그때 생기는 풍절음, 바람 소리, 그리고 헬멧을 쓴 상태에서의 바람 소리, 그리고 엔진의 배기음, 이것까지 사실 계산을 해서, 이게 계산을 진짜 안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해요. 하겠지. 사운드 디자인. 네, 그걸 해야만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즘엔 거의 대부분 다 이제 블루투스 헤드셋을 많이 쓰시겠지만 볼륨이 엄청나게 크지 않다라는 전제하에 어느 정도 속도 영역대에 들어가면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바람도 주파수를 만들어내잖아요. 그쵸. 그 주파수가 가청 주파수, 그러니까 이 음악에서 나오는 주파수와 일치하는 영역은 그 소리가 안 들려요. 그렇지. 아하. 노이즈 캔슬링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거든요. 이 소리가 훨씬 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만약 그렇게 없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되게 강화를 시켜야 되고, 안 그런 부분은 약화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가청을 높이기 위해서 되게 민감하게 세팅을 해 놓으면 고음이나 시끄러운 소리가 출력이 나올 때는 찢어지는 소리가 나고 막 그래요. 나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되게 세심하게 세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마샬이 근데 오토바이 모터사이클용 스피커를 만들어 본 적이 있는가? 하지만 그 세팅은 BMW가 했을 거라고 봅니다만, 근데 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트랜스컨티넨탈과 B는 세팅이 달라야 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스피커 개수도 다르네. 스피커 수도 다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히 시승을 하게 되면 또 체크를 좀 해서 한번 독자 여러분께 그냥- 한번 얘기를 그냥-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괜한 트집을 잡아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경쟁 모델은 어떻게 됩니까? 그랜드 아메리칸 투어러인 R18 트랜스컨티넨탈의 경쟁 모델로는 할리 데이비슨의 투어링 중 리미티드 모델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로드 글라이드 리미티드, 지금 현행 판매되고 있는 모델은 로드 글라이드 리미티드, 울트라 리미티드, CBO 리미티드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뭐 인디언의 로드마스터나 로드마스터. 다 기함들이죠, 사실은. 그 정도죠. 네. 네. 지금 그 정도일 것 같네요. 최고가들이고 거의 대부분. 네. 있을 것 같고 R18B 같은 경우에는 챌린저와 뭐 할리 데이비슨에서는 그 스페셜 모델들, 로드 글라이드 스페셜, 스트리트 글라이드 스페셜, 맞아요. 네 그런 친구들, 그러니까 탑박스가 없는 사이드 아이들. 케이스들이 하드 타입이 넣었을 때. 네, 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로드 글라이드도 있겠고. 맞네요. 결국 다 아메리칸 브랜드과 경쟁하게 된다. 뭐 경쟁 모델 대비 뭔가 강점이 될 만한 게 있을까요? 이 지금 R18B와 R18 트랜스컨티넨탈이? 저는 사실 R18C는 조금 그랬지만 R18 같은 경우는 전 개인적으로 주행감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저도 되게 좋았어요. R 엔진에 그러니까 R1250 엔진보다 훨씬 큰 공랭 엔진이 돌아가는 그 마치 이걸 쭉 타고 달리면 비행기 그 이륙하기 전에 둥둥둥둥 가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전 경쾌해서 좋았어요. 19인치 휠도 탁탁탁 가는 시원한 맛이 네. 있었어요. 전 그래서 굉장히 얘네들은 또 이 트레일과 레이크도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시원한 가속감이 주는 느낌에서 조금 더 편안한 그런 장비가 더해져서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아요. 전 오히려 C는 좀 그랬지만 얘는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다. 주행감은. 하지만 디자인은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단점은 뭐가 될 것 같아요? 지금 경쟁 모델 대비.
포지션, 디자인, 그런 선호도, 뭐 엔진 배기량, 출력도 마찬가지고, 전자 제어 시스템 등등. 그리고 커스텀 파츠, 너무 많네요. 사실 지금 이게 저는 단점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모델들 대비 딱 장점이 명확하게 생각이 나지 않는 게 R18 모델들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직 명확하게 뭔가 성립되지 않아서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도전자잖아요. 도전자면은 그게 드러나야 확실하게 더 어필이 될 것 같고, 그리고 BMW에서도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해야 되는데 저는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별로 느껴지질 않아요. R18에서 반복적으로. 저는 요즘 요 근래에 이제 R18과 관련해 있는 일련의 움직임들이 그 일관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고 많이 느껴요.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일관성이 좀 떨어진다고 느끼는 게, 우리 계속 이야기했지만 R18이 있죠. R18 클래식이 있어요. 근데 R18 배거가 아니고 R18 B래요. A도 나오나요? 그죠? 그러면 그 R18 B 그리고 R18 C였다면 R18 C, R18 B, R18 T 여도 되잖아요. 근데 T 트랜스컨티넨탈. 그러니까 근데 어떤 거는 이름을 트랜스컨티넨탈이라고 정해주고, 어떤 건 클래식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어떤 거는 B고. 그럼 그냥 사실 여기서는 R18 B는 배거라고 아예 붙이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R18 클래식, R18 배거, R18 트랜스컨티넨탈 이렇게 가는 게 맞았을 거라고 봐요. 누군가 배거에 대한 상표권을 갖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이전에 K1600B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와 통일성을 좀 맞추려고 했던 게 근데 아닐까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BMW는 원래 맨 앞에 엔진 형식, 그 다음에 상징하는 숫자가 100이랑이고 뒤에 그 약자로서 항상 썼잖아요. XR, R, RS. 그죠? 그럼 트랜스컨티넨탈이 기형이네. 클래식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강조하고 싶었던 거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건 기준이 너무 중구난방이다. 전자 제어를 그러니까 막 현대적인 바이크를 약간 비껴서 나가는 것처럼 세팅을 해서 모드도 간단하게 3개만 해놨는데, 사실은 요즘에 모드 되게 상세하게 세팅을 조정하고 싶어요. 할 수 그렇죠. 있으면 그 단계별로 할 수 있잖아요. 요 최근에 모터사이클. 요새 탔던 것들 거의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없는데, 그런 것들은 없는데 앞에 레이더는 달아줬어요. 맞다, 그 얘기. 나는 잘 모르겠어 이거. 아까 뭐 하는 짓이야 얘기했던 이게.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의 레이더 위치는 어디일까요? 저기 위에 있더라고요. 우리 시야 가장 높은 곳에서 바라보기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또 여기다가 헤드라이트 위에다 박아. 네. 근데 그 되게 디자인적으로 별로 생각 안 한 것 같지만 드는 것 같아요. 조금 깨 이거는. 약간 무슨 여기서 뭔가 지켜보고 있는 이거 뭐야? 드래곤볼의 천진반 태양권. 저는 폐쇄로 CCTV 카메라 같이.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프론트 페어링 디자인은 아까 저희가 뭐 얘기했지만 이건 개인 취향차로 갈릴 수 있는데, 저거는 아무리 취향차여도 조금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전에 출시하기 전에 R18 아까 저희끼리 얘기했지만 /2 버전 2 그런 거 예쁘게 잘 나왔었잖아요. 왜 그렇게 잘 미리 저거를 청사진을 보여줘 놓고 청사진을 왜 갈아엎었을까? 담당자가 바뀌었나? 아니 올라가 떠나서 그런가? 그것만으로는 좀 너무 약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네. 지금 보니까 뭔가 달라야 돼. 사실 그때만 해도 뭔가 할리 데이비슨의 약간 벗어나야 돼. 이것을 벗어나야 돼. 그때만 해도 좀 약간 비슷한 느낌이 너무 강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을 능동적으로 벗어나려다 보니까 사실 그것의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벗어나는 원형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원형을 디자인한 사람의 디자인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낯설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전에 그런 얘기했지만 완전히 낯설기 때문에 그 이해가 다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나는 확실히 저 완전히 시커먼 것보다는 저희 색깔이 좀 또 화려하고 또 이렇게 딱 이렇게 선도 짝짝 있고 이런 게 훨씬 나은 것 같은데. 그나마 눈에 안 띄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일단 우리가 이제 R18B와 트랜스컨티넨탈의 경우에는 이전에 나왔던 R18과 R18 클래식처럼 퍼스트 에디션이 존재를 하고요. 그 퍼스트 에디션은 그 뭐죠? 이제 핀 스트라이핑 처리되어 있는 전체 검정에서 핀 스트라이핑이 처리가 되어 있는 버전이 그 이제 퍼스트 에디션으로서 판매가 될 거고 그 굉장히 다이나믹한 컬러, 코스믹 컬러라고 갤럭시 뭐였나요? 그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컬러는 스페셜 컬러로서 가격도 더 비쌀 것이고 옵션 719 네. 파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그 옵션들이 존재할 것이고 뭐 엔진 헤드, 실린더 헤드 커버라던가 다양한 그 파트들이 계속해서 공급이 될 테니까 앞으로 사실 시작하는 단계이니까 뭐 애정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시죠. 네. 그냥 관찰자 입장에서 네, 그럼 냉정하게 지켜보시죠. 지켜보겠습니다. 네, 지켜보시죠. 또 실물이 괜찮을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그 라이더빌리티가 나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 단점으로 지적되거나 약점이라고 된 것들을 커버를 하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니까 좀 더 그게 좀 더 좀 안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한 줄 평으로 첫 번째 이슈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 평. 제가 먼저 할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그렇군요. 어떤 느낌인지 대략 네. 노래를 못 해가. 조근희 기자는요? R18이라 불러주세요. 네, 자꾸 18거리지 마시고. R18이라 불러주세요. RC8은 RC8은 KTM의 스포츠 바이크입니다. 네, RCA. 이것은 R18입니다. R18이라 불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곤충 채집 시간이다. 아 뭐야? 나 이렇게 잘 이렇게 저거 했는데. 나 자꾸 이렇게 생소한 사람 만들 거야? 아니야. 근데 나는 사실 그 R18의 존재 자체를 굉장히 반기고 있고 사실 좀 이런 가지치기 모델들이 좀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데이터로 본 것처럼 뭔가 여러 가지 것들이 변화된 그 어떤 그 파츠들과 함께 또 새로운 그런 감성들을 좀 라이더들한테 전달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그렇습니다. 더 모아놓은 사진 보니까 약간 곤충 채집 같지 않아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빨간 애도 있고 방귀벌레도 곤충이 또 우리 그 저기 생태계에서 많은 이바지를 하는